네, 안녕하세요. 고리타분의 우도엽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스케줄상 녹음을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기적으로 좀 콘텐츠를 올려보고자 이렇게 저 혼자 좀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저 혼자 30-40분을 떠들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고요. 저희 평소처럼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평소의 방송 포맷과는 다르게 현재 혼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영화를 좀 집중적으로 해석 혹은 리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1화 인생영화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후반부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애프터선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포일러나 어떤 내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큰 필터링 없이 검열 없이 할 거고요.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은 영화를 보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더 즐겁고 깊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애프터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선은 최초 개봉은 작년 겨울이었고요. 국내는 올해 2월 1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샬롯 웰즈라는 스코틀랜드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재능을 지닌 감독의 데뷔작이 되겠고요. 데뷔작으로 이런 걸작을 만들어낸 샬롯 웰즈 감독의 차기작도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31세의 여성 소피가 20년 전에 아버지와 갔던 행복했던 그 튀르키예 여행을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주된 장면들은 튀르키예 여행 당시의 장면들이고요. 소피가 이 여행을 떠올리는 방식에 있어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31세인 소피가 그 당시 찍었던 캠코더 속 영상을 보는 것을 통해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전반을 이루는 튀르키예 여행 장면들은 모두 소피의 시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렇다고 할 때 들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피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리 상태나 아버지 혼자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장면은 소피가 어떤 방식으로 떠올리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겠죠. 여기서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의 소피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과거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20년 전 캠코더 속에 담았던 영상, 즉 기록이죠. 그렇지만 이 기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겠죠. 시간적 측면에서 기기의 한계 등에 의해 모든 시간을 담지 못합니다. 기록은 그 당시의 사건을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그런 단편적인 사건들 위주로 담게 됐겠죠. 이 영화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나 아버지가 화장실 갔을 때 자신을 찍고 있다든지 이런 짤막한 사건들을 띄엄띄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간적 측면에서는 캠코더가 향하고 있는 그 프레임 안의 공간만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때로는 아버지는 그 캠코더 화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목소리만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기록은 가장 그 당시 사건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명확하고 오차 없이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겠지만 또 그렇기에 한계가 있는 이 기록을 통해 소피는 과거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그 퍼즐 조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피가 과거를 재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흔히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그릴 때 저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겠죠. 소피도 그러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리는 튀르키예 여행의 대부분은 소피의 기억에 의존합니다. 이 기억은 기록과 같이 좀 모든 것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기록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풍경과 시간을 연속적으로 남겨둘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기억력에 따라서는 불연속적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렇게 기억과 기록은 조금 상보적인 관계가 됩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지 못한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이 채워주기도 하고, 또 기록하지 못했던 사건들, 기록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당연스럽게도 기억에 한계가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계입니다. 20년 전 과거에서 소피는 아버지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칼럼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황인지 잘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린 아이이다 보니까. 그리고 설령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칼럼의 상황을 잘 몰랐기에 스쳐 지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이 흘러서 그 당시 기억을 되짚어 봐도 그 당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것이 기억의 속성이기도 하니까요.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은 기억 속에 담길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소피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나이가 일단 되었고, 그래서 여행 당시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소피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이 세 번째 방식이, 그 방식의 사용이 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상상, 혹은 추측입니다. 일단 기록하지도 않았고, 캠코더로 기록하지도 않았고, 또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 과거의 사건을 소피는 상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피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과거 여행 장면들에서 소피가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 혼자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소피와 어떤 카페트 가게에서 카펫을 봤었죠. 마음에 드는 카펫을 골랐는데 그 이후에 소피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 가게에 다시 들러서 그 카펫에 누워서 어떤 안정을 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있죠. 이러한 장면들은 소피가 기록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소피의 기억도 아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소피와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저녁 파티 도중에 약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둘은 그렇게 떨어져 잠깐 동안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날 저녁 동안. 그 과정에서 칼럼은 혼자 길에 떨어진 꽁초까지 주워서 피면서 급하게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향한 곳은 바로 바다였죠. 그 밤바다에 도착한 칼럼은 그대로 그 바다로 곧장 뛰어듭니다. 이는 예상컨대 소피의 상상일 것입니다. 소피가 방 키가 없어서 프론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젖은 옷들은 걸어두고 젖은 그 나체의 몸으로 침대에 쓰러져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 그 기억을 통해서 상상을 해낸 것일 겁니다. 또 소피와 아버지가 방에서 대화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붕대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소피는 아버지가 있는 화장실 쪽을 어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진 채 앉아서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소피가 칼럼 쪽을 보지 않고 또 책을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은 소피의 기억입니다. 왜냐면 소피가 실제로 자신이 했던 행동이니까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 쪽, 이 카메라 앵글상에서는 카메라를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붕대를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칼럼의 모습은 소피의 상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는 이를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기억 속에 있는 장면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기억 속에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기억과 상상을 중첩시키거나 서로 간섭하는 방식으로 소피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한 화면에서, 한 쇼트에서 자신이 겪었던 기억과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상상을 한 화면에 이렇게 담아내는 방식으로 이런 훌륭한 미장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소피가 보지 못했던 상상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피가 여행 중에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소피는 자신이 어떤 큰 선물을 주지 못하기에
그 여행에 같이 왔던 그 여행객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어떤 언덕을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주죠.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뒤에는 아버지 칼럼의 뒷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칼럼은 그 뒷모습의 모습을 비추면서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소피는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당연히 그러면 소피가 상상해낸 장면입니다. 이렇게 소피는 최대한 행복한 기억, 최대한 아버지에게 좋은, 훌륭한 혹은 행복했던 기억을 생일날 선물했다는 그 기억과 그 뒤에 아버지가 뒷모습으로서 우는, 오열하는 이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면서 샬롯 웰치 감독은 연속적으로 이를 배치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현재 상태와 그를 모르는 소피,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모르는 소피를 보면서 혼자 뒷모습으로 숨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나 이런 이야기를 이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도 이 몽타주적인 어떤 연출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센이나 몽타주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면 연출을 잘 했고, 편집적인 부분이나 연출적인 부분에서 샬롯 웰치 감독의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걸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어떤 영화적인 언어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넘어오자면, 과거를 재구성하는 이 마지막 방식은 꿈입니다.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과거에 대한 재구성이 아닌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이해하려는 노력, 현재 소피 자신의 고통 등이 한데 모이는 이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꿈으로 추측되는 이 빛이 계속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어떤 빛이 전멸하는 어떤 장소가 있죠. 이 장소에서 아버지는 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끊겨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인 칼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칼럼은 튀르키예 여행 내내 어딘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피의 기억 혹은 기록 또 상상에 의해서 구성된 여행 장면을 보는 우리 관객은 아버지 칼럼이 어떤 부분에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칼럼이 힘들어 보인다는 것만을 알 수 있죠. 칼럼은 여행 내내 태극권, 명상 등의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 소피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어떤 춤이 있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은 어쩌면 태극권의 그런 어떤 품새라고 할까요? 그런 동작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현재 그 칼럼의 심리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통과 그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그의 몸부림처럼도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여러 장면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 칼럼은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소피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소피에게 호신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소피는 힘들고 하기 싫다고 하지만 칼럼은 이는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소피가 작중에서 한 남자아이와 첫 키스를 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칼럼은 소피에게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후에 이제 칼럼은 소피와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우리 관객들도 그러한 점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럼은 소피와 다툼이 있던 다음 날 소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 합니다. 소피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칼럼은 이는 중요한 일이야 라며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칼럼의 과거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물론 이도 이제
칼럼이 말로써 소피에게 전달해주는 정도이지만요. 자신의 생일을 까먹고도 되려 혼내기만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그 칼럼은 이제 어렸을 적 부모와의 기억이 얼마나 커가면서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나 그런 것들이 현재 31세인 현재 자신에게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소피에게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을 선사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과의 다툼을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고 사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전날 소피의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바다로 뛰어드는 칼럼의 모습이 있죠. 칼럼은 어쩌면 죽으려고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힘듦에서 좀 빨리 깨어나고 좀 빨리 정신을 차려서 남은 그 여행 일정 동안 소피에게 잘 해주고 더 잘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칼럼은 소피에게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본인은 굉장히 힘든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소피는 그런 아버지가 힘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이렇게 무엇이 그토록 그 칼럼을 힘들게 했을까,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계속해서 꿈에 나오는 겁니다. 칼럼은 소피의 꿈속에서 빛이 전멸하는 그 방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그 춤을 계속해서 추고 있죠. 그리고 추측컨대 아버지 칼럼은 튀르키예 여행 이후에 아마도 죽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저의 예상이고 추측일 뿐이고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피를 여행 이후에 만나지 못할 것으로 계속해서 암시를 하던 칼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피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칼럼이 들고 있던 캠코더가 현재는 소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캠코더를 전해받을 수 있는 방식은 둘이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칼럼의 대사나 소피와의 대화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칼럼이 죽었을 때 캠코더를 소피가 전해받을 수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굉장히 깊게 새겨진 이 마지막 엔딩 장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이 영화를 본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좀 이런 영화 전반에 대한 이해나 영화 전반에 대한 어떤 감상과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피와 칼럼이 헤어지던 공항에서 소피는 어떤 한 벽 혹은 기둥 이거를 두고 이제 그 심사대를 통과해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상으로 계속해서 기둥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을 칼럼은 캠코더로 찍습니다. 그리고 소피는 계속해서 그 기둥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어린아이같이 장난을 칩니다. 얼굴을 빼꼼 내밀기도 하고 숨어드는 척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사랑한다 라는 말과 함께 소피와 칼럼은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소피는 캠코더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소피와 칼럼이 헤어진 후에 기록은 소피가 과거를 재구성하던 방식 중에 첫 번째인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소피의 기억 또한 여기서 끝이 나게 되겠죠. 소피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끝나지 않죠. 왜냐? 소피가 만들어낸 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과 기록이 끝이 난 후에, 그러니까 그 끝이 난 캠코더 속 기록을 이제 20년 후에 보던 이 31살의 이 소피를 비추던 이 카메라가 180도 회전을 하면은 그 소피가 사라지고 난 후에 그 과거의 그 칼럼의 모습이 보입니다. 칼럼은 캠코더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서 있죠. 그리고 그 소피가 사라지고 난 후에 칼럼은 캠코더를 닫고
어딘가 굉장히 슬픈 어린 표정으로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보이는 작은 문으로 천천히 걸어가죠. 그 작은 문을 다다른 칼럼이 문을 열면 그 안에서는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모습이 살짝 새어나옵니다. 소피가 꿈속에서 보던 그 방이 나오게 되고 칼럼은 그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소피의 상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기억도 끝났고 기록하지도 않은 장면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그동안 이제 이 영화 장면에서 계속되던 소피의 상상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입니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그 복도의 끝에 아무것도 없고 한 방만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 공간 구조상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 소피가 만들어낸 상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 칼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던 칼럼에 대한 답답함과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통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이제는 이해하니까 그 고통에 공감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상의 한 장면입니다. 칼럼은 소피의 꿈속에서 그가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춤을 추던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소피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지도 않았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의 몸부림치며 어떤 고된 삶을 살아가다 끝을 맞이했을 거라는 상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비현실적이고도 또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굉장히 깊게 자리에 앉게 된 바로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이 되겠죠. 저도 이 엔딩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훌륭하면서도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그 파고가 큰 어떤 엔딩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모로 굉장히 대단한 영화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 미장센이나 어떤 몽타주적인 연출적인 측면도 굉장히 훌륭하죠.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칼럼이 붕대를 푸는 장면이나 아버지 생일 축하를 이제 관광객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뒷모습으로 오열하는 칼럼의 모습을 담은 그런 어떤 진행 방식 등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이 영화는 그 영화로서도 상당한 걸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은 애프터선입니다. 애프터선은 햇볕에 그을린 후, 햇볕에 그을린 피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영단어고요. 직역만 해도 햇볕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볕 이후에 그을린 그 상태나 그 피부나 어떤 그 후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소피의 현재는 마치 이제 그런 햇볕이 그을린 후 그 피부처럼 직접적인 어떤 햇빛 이런 게 아니라 그에 의한 영향, 그에 의한 잔상, 간접적인 나에게 남은 상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오래오래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은 그 잔상이고 그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프터선을 더 이해하고 간직하려는 하나의 그 몸부림으로써 소피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기록과 기억, 상상과 꿈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겨진 기록과 파편화된 기억, 또 추측할 뿐인 어떤 과거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꿈, 이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그 퍼즐을 완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퍼즐이 완성될 듯 하지만 여전히 몇 개의 조각들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렴풋이 그림은 보이지만
이게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이 퍼즐이. 그런 것처럼 마치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때의 아버지 칼럼에 대한 어떤 소피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 그림은 얼핏 보이지만 몇 개의 빈 조각 때문에 완성될 수 없는 퍼즐이 그런 소피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영화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도 수많은 생각을 안겨주면서 이 감상적으로도 많은 분들, 많은 관객분들에게 성큼 가닿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 애프터 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나오는 어떤 막 빛이 깜빡깜빡 되는 그 방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나 그거를 거기서 이제 어른이 된 소피가 바라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혹은 마지막 엔딩 장면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살짝 힘드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것 외에는 크게 이야기적으로나 어떤 영화 언어적으로나 크게 난해하거나 어려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잔잔하고 템포가 느린 영화, 좀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라서 그런 점에서 관람이 생각보다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1화에서 인생영화 얘기를 할 때 제 인생영화로서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만큼이나 저에게는 그 인생영화라는 키워드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짝반짝한 이 신인 감독의 위대한 이 데뷔작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감독의 차기작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많은 기대를 안고 또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오늘 그 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공지를 드리면은 이제부터 격주로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영화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격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 주들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저희 3명 중에 1명이 사회를 보고요. 나머지 2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약간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토론과 영화,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한 주제,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 맞는 영화를 제가 선정을 하면은 그 영화를 셋이서 다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과 같이 혼자 하는 경우는 아마 또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셋이서 최대한 다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